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부모님 얘기도 세월의 풍파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제가 낳아 키운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아이에게 기대게 된다지만 저는 끝까지 제 발로 서 보겠다고 버텼지요. 그래도 아픈 데가 늘고 숨이 짧아지는 날이 잦아지던 어느 겨울 아들이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만 검사하고 금방 집에 가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안심했지요. 큰 종합병원 응급실은 늘 시끄럽습니다. 휠체어가 밀려가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아들은 접수 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했고 저는 하얀 불빛 아래 누워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잠깐 졸았는지 간호사가 깨우며 묻더군요. 보호자분은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갔겠지, 커피를 사러 갔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며칠 입원하면 더 나아질 거라 했지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의사 선생님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다시. 문자도 보냈습니다. 어디 있니?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어쩐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창밖이 잿빛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로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바람이 파고들었고 사람들 사이로 아들의 뒷모습이 스쳐 보이는 듯해 몇 번이나 따라가 봤지만 전부 다른 이들이었지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으니 주머니 속 동전이 딸랑거렸습니다. 공중전화 몇 번 걸 수 있을 만큼의 돈.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야. 괜찮다 천천히 와라.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간호사 교대가 지나 병동이 조용해졌을 때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보호자 서명 없이는 입원이 어렵습니다. 선납이 필요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폐 몇 장과 장터에서 모은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난처해 하다가 사회사업팀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자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한 장 더 덮어 주었습니다. 저는 담요 끝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열이 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만 낫게 해주세요. 대신 제 병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 꼬마는 어느새 커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세월은 빠르지요. 믿음이 깨지는 속도도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새벽 2시 즈음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불 꺼진 병실에 화면 불빛만이 희미하게 떴습니다.
수신 목록에 낯선 번호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낮에 아들이 통화하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들 전화 혹시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툭 끊었습니다. 그 짧은 소리 뒤 정적이 귀를 오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사회사업팀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나갔다가 아직도 못 돌아왔어요. 그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동거는 하는지, 긴급 연락처는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할수록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아들의 일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니까요. 혹시 이 번호가 맞을까요? 그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호만 울리고 누구도 받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병원 정문 앞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바람결에 팔랑거렸습니다. 제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보호자 미기재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기재. 내 삶이 비어 있다는 도장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아이가 주사를 맞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말해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고령 환자의 무연고 입원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흘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 비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야, 엄마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자.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쪽에서 부탁을 받아왔어요. 그녀는 급한 눈빛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단 4글자가 검은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퇴원 동의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인을 하지 않은 채 펜촉을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니? 벽에 부딪혀 돌아온 제 목소리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먼저 찾으러 가겠다고. 그 아이를 그리고 내 삶의 남은 존엄을. 그날 밤 간병인이라는 여자가 내민 서류 봉투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퇴원 동의서라니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왜 이런 종이에 서명하라고 했을까요? 아드님이 바쁘셔서요. 대신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의 말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보호자라면 직접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바쁘다 한들 노모를 병원 앞에 두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나는 펜을 들고는 끝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봉투를 다시 가져가더니 그럼 아드님께 전해드릴게요. 하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구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20통을 걸어도 신호만 길게 이어질 뿐. 그제야 문득 불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왜 나를 피하는 거냐? 나는 간병인에게 아들의 직장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어제 서류 가져온 그분 아들 쪽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간병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부탁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 말투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선납금을 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열어 보였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몇 장 되지 않는 지폐와 동전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게 다네. 그들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두고 간 건가 정말 그런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곁을 지키던 정식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식사도 챙기고 물수건도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보호자 측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보호자라니 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눈앞이 아득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끊어냄이었습니다. 나를 혼자 두려는 분명한 의도 말입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야. 나 아직 병원에 있어. 내가 서명해야 한다는데 어디 있니? 제발 말 좀 해다오. 그러나 돌아온 건 여전히 냉정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잔혹한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나를 버리려는 건 아닐까?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건 아닐까? 머릿속이 어지럽게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곁을 떠날 리 없다고 수십 번도 더 다짐했지만 차갑게 울리는 신호음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부모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이의 이마에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자리에 있던 부모였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때 병원 방송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보호자분 원무과로 와주세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온 걸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입원 연장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까지만 계셔야 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붙잡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거부했다니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직원은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다가와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오가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로 돌아와 손에 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 옆에는 차갑게 찍힌 도장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거부. 그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끝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니 얘야 정말 내가 한 선택이니.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분명한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보호자 거부라는 서류를 받아든 날, 제 심장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오해일 거라 애써 믿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잠깐 착오가 있었겠지. 누군가 대신 전화를 받으면서 잘못 전달된 걸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제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회사업팀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셨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이라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집 한 채 말고는.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주소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또렷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아들 이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제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지요? 나는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이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드님이 위임장을 제출하셨더군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서류 몇 장에 사인해 달라던 순간, 엄마 그냥 행정 절차야. 서류만 필요해. 집 주소만 정리하는 거니까. 나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서명했지요. 그게 결국 내 평생의 터전을 내 손으로 내어준 순간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 서명, 내 도장,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부 등본.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갚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침대 위에서 한참 동안 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이, 내가 피땀 흘려 지킨 집이.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애야, 이게 사실이니? 집이 내 이름으로 넘어갔다는데 그게 정말이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집은 원래 내 거나 다름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혼자 그 집 지켜서 뭐 하게. 어차피 병원 신세인데 나까지 망하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길렀던 내 전부였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병원에 두고 간 것도 내가 일부러 한 일이니? 아들은 대답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 엄마를 책임질 수 없어. 알아서 해.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툭 하고 끊긴 소리 뒤에 남은 건 오직 정적뿐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을 찾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부양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나 생활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는 종이를 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는 거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변호사의 눈빛에는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을 처리하는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아드님을 의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믿었던 그 아이가 나를 배신했다.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지켜온 삶이 단숨에 무너져 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결국 아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병으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이상 눌러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봐야 한다. 그 아이의 눈을, 그 아이의 진심을.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더는 갈 집도 머물 방도 없었지만 단 하나 목적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찾아가겠다는 것. 나는 아들의 직장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그가 다닌다던 사무실 건물. 그러나 그곳에서 들려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분 벌써 몇 달 전 그만두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버릴 뻔했습니다. 나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속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마침내 연결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얘야, 드디어 받았구나. 내가 널 만나야겠다. 어디 있니?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집착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났다니? 무슨 소리니? 내가 직접 내 눈을 보고 물어야겠다. 한참 망설이던 끝에 아들은 마지못해 주소 하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좁은 골목을 걸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 문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내 품에 안겼던 아이. 그러나 내 앞에 선 그는 낯선 이방인 같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야, 정말 내가 그랬니? 내 집을 팔고 나를 병원에 두고 간 게 정말 너니?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야. 엄마 집이든 뭐든 다 내 거였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한 적 많아.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전부였는데. 아들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해줬다고 그래. 난 늘 부족했어. 돈도 기회도. 이제라도 내가 살 길 찾아야지.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냉정함만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애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한테 어떻게?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나한테 기대지 마. 나도 살아야 하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살면 돼. 그 말은 선언이자 선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미조차 없다는 선고. 그날 밤 나는 원룸 근처를 떠돌다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몸의 냉기보다 마음의 냉기가 더 깊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나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쉽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머니가, 또 다른 아버지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겠다. 아들의 배신이든 세상의 냉정함이든 나는 똑똑히 보고 말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생각만은 선명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반드시 그 아이와 마주해야 한다. 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내가 직접 아들을 찾아가야 할 차례라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고. 그날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는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었습니다. 원룸 앞을 떠난 그날 나는 공원 벤치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 햇살이 비치자 내 손에 잡힌 건 텅 빈 주머니와 주름진 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마른 자리엔 한 가지 생각이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며칠 뒤 사회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은 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깨끗한 이불,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치우고 나를 병원에 두고 떠났다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연민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서 듣지 못한 말, 그토록 바라던 한마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을 제때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몸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나한테 기대지 마. 그 차갑던 목소리는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내게 남긴 건 상처뿐이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지 않습니다. 피부치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쓰라리셨을 겁니다. 어쩌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분노하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울타리는 아니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 속에만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집도 가족도 잃었지만 여전히 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 삶의 마지막 존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차갑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연대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노부모님이 있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주세요.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겐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이 저처럼 버려진 기분을 느낄 때 꼭 기억하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가끔 아들을 떠올립니다. 미움보다 아쉬움이 먼저 밀려오고 원망보다 그리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지요. 끝내 자식을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으려 합니다. 남은 생은 나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킬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스스로를 잃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배신 끝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